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적당한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춘기 소녀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죠.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렇게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에휴, 뭘 잘 먹어. 눈매가 이렇게 파였는데. 오늘부터 매일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줄게. 우리 아들이 요리는 젬병이라 귀한 집 딸 고생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빈마음을 채워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챙겨주셨죠. 아플 때면 친정엄마처럼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작년 봄 시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2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충격에 빠졌죠. 남편이 급하게 시동생을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모두 모인 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제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형,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생각해봤어. 아무래도 우리 집이 어머니 모시기에는 더 나을 것 같긴 해. 집도 더 크고. 그리고 형수님은 회사 다니시잖아. 어머, 그럼 난 뭐야? 난 집에서 놀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미리 나한테 상의도 없이 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고? 여보, 그게 아니라 형수님은 낮에 집에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되잖아. 병원 오고 갈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형수님이 연차를 낼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할 일이 많아. 왜 이래?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그리고 또 하여간 어머님 치매에 암까지라니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 없어. 요양병원은 어때? 요즘 요양병원 좋대. 근데 재수 씨 입장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어머님을 모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재수 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준석이가 주로 모시되 저희 집은 2명이 회사를 다니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게요. 그래,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줄게, 동서. 200만 원이요? 아, 네, 뭐 형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야. 근데 요즘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기저귀며 약값이며. 여보, 형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자식인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퇴근하고 나서라도 최대한 도울게. 당연하다고? 아무튼 알겠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 거야. 다들 알겠지만. 동서는 한숨을 푹 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간병비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동서네 집에 적응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를 만날 때마다 불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머니가 요즘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계속 돌아다니시고 저는 낮에도 쉴 수가 없는데 밤에도 못 자니까 미치겠어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생활했죠. 아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에 중요한 PT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 반에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죠. 형님, 오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세요.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뭐? 지금 갑자기?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아니, 형님은 큰며느리잖아요. 누구는 중요한 일 없겠어요? 다들 중요한 일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모시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형님도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어머니 8시 반에 예약 잡혀 있으니까 늦지 마세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회사에 연락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상사는 당연히 불쾌해했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승진 심사 서류를 준비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어머니 좀 봐주세요. 저 친정에 급히 가봐야 했어요. 동서, 미리 좀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일정 조정이라도 하게. 연차도 당일에 사용하는 건 엄청 눈치 보여. 에휴, 형님도 참. 형님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는 매일 이러고 사는데 형님은 가끔만 하시잖아요. 그것도 못 해주시겠어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남편도 난처해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신 갈게. 아니야, 동서 말이 맞아. 내가 갈게. 특히 주말은 더 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6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 있었죠. 형님, 오늘부터 주말은 무조건 형님이 모시세요. 저도 좀 쉬어야죠. 평일 내내 고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직장인들은 주말에 쉬잖아요. 주부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어머니 기저귀랑 야근 가방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일요일 밤에 데리러 올게요. 니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주말에 시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떠넘기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서도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일요일 밤 동서가 시어머니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밥은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 그래요? 근데 형님, 어머니 옷이 왜 이래요? 제가 입혀드린 그대로네요. 갈아입히지도 않으셨어요? 집에서 다른 편한 옷 입으시다가 이제 외출복 입으신... 형님은 이틀만 보시는 것도 이렇게 대충이세요? 저는 매일 깨끗하게 갈아입혀드리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 시댁 모임이 있었어요. 시동생 생일이라 다들 모였죠. 식사를 하던 중 동서가 갑자기 영수증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이번 달 어머니 간식비 100만 원 나왔어요. 과자랑 요구르트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100만 원? 과자 몇 개 샀는데 그렇게 나와? 아니, 형님이 직접 안 사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게다가 어머니는 특별히 비싼 걸로 사드려야 하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먹는 건 다 비싸요. 형, 우리가 어머니 모시느라 돈이 많이 들어. 좀 더 보태주면 안 될까? 저는 지난달에 시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을 제가 다 냈어요. 위암 검사하고 약 처방받는데 그 정도 나왔죠. 하지만 그 얘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주시는 2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기저귀 값도 안 나와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더 보내주면 돼? 최소한 200은 더 보내주셔야죠. 아니면 형님이 직접 모시던가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남편이 중재하려 했지만 동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냥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24시간 어머니랑 붙어 있는데 형님은 주말에 잠깐 모시고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작 힘든 건 다 저한테 떠넘기시면서. 떠넘기다니 동서. 어머님 계신데 말조심을. 아,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큰 집은 돈만 좀 보내면 끝이고?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자 그제야 다들 조용해졌어요. 다음 주 동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영양제 사드렸는데 80만 원 나왔어요. 의사가 꼭 드셔야 한다고 해서요. 영양제가 80만 원이나 해? 좋은 걸로 사드렸죠.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다 낼 수는 없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그 영양제는 10만 원짜리였어요.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본 거였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 수도 없었습니다. 동서 말마다 하나 어머님을 모시고 고생하는 건 동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동서가 이상해. 자꾸 사용한 돈을 올려서 말하네. 힘들어서 그렇겠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매번 병원비 수백씩 내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알잖아.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내가 준석이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시동생은 오히려 저희 이야기를 못마땅해 했죠. 형, 우리 집사람 정말 죽을 것 같대.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별일 아닌 건 대충 눈 감아줘. 어쨌거나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있잖아. 결국 아무 해결도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점점 말라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팔다리가 앙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셨죠. 아이고, 아이고 배야.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프세요? 응,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식은땀을 흘리셨죠.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어르신이 탈수 증상이 있으시네요. 장염도 있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평소에 식사는 잘 하셨나요? 네? 동서, 아니, 평소에 모시는 분이 잘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수액 맞고 계시니까 좀 지켜보시죠. 그런데 노인분들은 탈수가 위험해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목마르다는 표현을 안 하시기도 하거든요. 병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계속 배를 부여잡고 계셨어요. 정수가, 나 배가 너무 아프다. 며칠째 이러네. 며칠째요?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경이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말씀하려다 멈추시는 게 이상했어요. 새벽 3시 시어머니가 또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정수가, 나 또 배가 또 살살 아프네. 어머니, 제가 내일 큰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을 잡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연차 낼게. 어머니 큰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 정도로 심각해? 어머니가 너무 말라 있어. 뭔가 이상해. 단순 장염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준석이한테 연락해 볼게. 아니야. 내가 연차 내고 직접 모시고 갈게. 그날 밤 내내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동서가 도대체 어떻게 돌본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월요일 아침 7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동서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려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큰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안 돼요. 어머니는 제가 모시는 분이에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형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당기듯이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동서, 어머님 넘어지시겠다. 놔. 형님이 놓으세요. 제가 며칠 동안 힘들게 돌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예요? 뭐?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생색내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주보호자니 의사 결정은 제가 해요. 어머니가 며칠째 아프다고 하시는데 왜 병원에 안 모시고 갔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형님은 회사 나가세요. 오늘도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시동생도 와서 말렸어요. 형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집사람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 있어요. 서방님, 어머니가 너무 말라 있어요. 이건 심각한 상태야. 아니, 제가 매일 밥 해드리고 잘 챙겨드렸어요. 형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주말에 이틀만 보시면서. 동서가 시어머니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그럼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갈게. 필요 없어요. 의사랑 상담할 것도 제가 다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어머니 보호자는 저예요. 제가. 차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차를 타고 떠나시는 어머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점심때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장염이래요. 약 타왔으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아, 형님도 참. 제가 다 들었다니까요. 그만 좀 간섭하세요. 저도 어머니 건강 생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죠. 동서가 이상해. 어머니 상태도 안 알려주고. 그래도 병원은 다녀왔다니까 괜찮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 보였다고. 알았어. 내가 준석이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시동생도 별일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두가 동서 편이었습니다. 저만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았죠. 수요일 아침 6시 반 시동생 전화에 잠이 깼어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예요? 방금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집사람도 지금 막 일어났는데. 전화기 너머로 동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방이 비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형수님도 형이랑 빨리 와주세요. 회사에 급히 연락하고 시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들이 와 있었고 동서는 울면서 경찰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10시쯤에 어머니 약 드시고 주무시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없어지신 거예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나가신 것 같아요. 어르신 옷차림이 어떻게 되셨나요? 파란색 잠옷 입고 계셨어요. 슬리퍼도 없어졌으니까 그거 신고 나가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치매가 있어도 시어머니는 아직 혼자 멀리 가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온 가족이 동원되어 동네를 뒤졌습니다. 경찰도 수색을 시작했죠. 오후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5km 떨어진
땡땡산 중턱에서 어르신 찾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십니다. 우리는 급히 산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숲속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탈진 상태였어요. 제가 산책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엔 자고 계신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정밀 검사를 했어요. 1시간 뒤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어르신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뭔데요, 의사 선생님? 어르신 팔과 등에 여러 개의 멍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 부위인데 노인 학대 의심 소견이 있어서 법령에 따라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학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그건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동서가 그랬다고 말 안 했는데? 왜 그래? 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자주 넘어지세요. 그래서 생긴 멍일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위치와 패턴이 좀 특이해서요.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추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어요. 어제 말씀드린 학대 정황 외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수면제요? 그게 무슨... 동서, 어머니가 수면제를 드신 적이 있어? 그게...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먹긴 하는데 어머니가 드시는 건 아마 치매 때문에 제약을 몰래 드신 것 같아요. 제 화장대에 둔 약을. 뭐? 수면제를 먹고 어떻게 5km나 떨어진 산까지 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그건 저도 모르죠.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신 건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형님은 맨날 저만 의심하시네요. 형수님, 일단 진정하시고, 집사람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실수? 서방님, 이게 실수로 보여요? 어머니가 영양실조에 탈수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형님은 가끔 와서 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다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이는 동서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만해. 어머니는 이제 내가 모실게. 뭐라고요? 동서 말대로 동서는 이제 한계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모실 거야. 형수님, 그건 좀... 형수님도 회사 다니시는데... 회사는 휴직하면 돼요. 그날 오후 회사에 찾아가 상사를 만났어요. 박 과장, 지금 장기 휴가를 신청한다고? 이 제정신이야? 다음 달이 승진 심사인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3달만 휴가를 주세요. 3달? 박 과장,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부장이야, 부장. 박 과장 나이에 부장 다는 거 쉽지 않아. 알잖아. 왜 이래?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날리고 싶어? 지금 승진 앞두고 이러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다시 생각해봐. 과장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박 과장, 이러면 이번 승진은 물 건너간 거 알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3달 휴직 신청했어. 정말? 아이, 승진은 어떻게 하려고? 승진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지금 저러신데 내가 직접 모셔야겠어.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아. 미안해, 내가 장남인데도. 괜찮아. 이제 당신이 돈 벌어와. 나 잘리면 당신 외벌이다. 알지? 서연이랑 도연이 학비 당신이 책임져. 아이, 당신 웃어? 울 순 없잖아. 일주일 후 시어머니를 퇴원시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직접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양식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죠. 밤에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실 때마다 곁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1달이 지났어요. 매일 정성껏 끼니를 챙겨드리니 시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정수가 너구나. 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벽장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서랍 안에 가져. 뭘 가져다 드릴까요? 통장 네가 가져. 넌 참 좋은 아이야. 너는. 벽장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자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미경이한테는 안 돼. 그러시고는 다시 정신이 흐려지셨어요. 갑자기 아이처럼 변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야? 나 무서워.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울먹이셨어요. 아줌마, 나 버리지 마. 제발 버리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어머니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순간 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주신 통장이야. 나 가지라고. 저는 남편과 ATM기를 찾아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잔액이 2,7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현재는 0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2,700만 원 다 어디 갔어? 뭐야, 누가 현금 인출기로 돈을 다 뺐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100만 원씩 ATM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매일 최대치로 뺀 거네. 참나. 통장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동서를 직접 찾아갔어요. 동서, 혹시 어머니 통장에서 2,700만 원 동서가 뽑은 거야? 네? 통장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정말 몰라? 3개월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인출됐는데? 형님,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요? 형님 진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만만하세요? 동서가 펄쩍 뛰며 억울해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어머니 돈을 빼간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은행 못 가시는데. 그거야 저도 모르죠. 어쩌면 어머니가 예전에 누구한테 주신 건지도 모르잖아요.
최근에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대체 누구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ATM CCTV 확인 결과 김미경 씨가 직접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김미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증거를 들고 다시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CCTV에 동서가 돈 뽑는 거 다 찍혔대. 모른다며. 이 통장, 이 돈 모른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제대로 설명해봐. 형님, 신고를 했어요? 그게 생각해보니 기억나네요.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신 적 있어요. 돈 좀 뽑아달라고. 2,700만 원을 전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어머니 모시느라 쓴 돈이에요. 병원비에 약값에. 병원비는 다 내가 냈잖아. 영수증도 있고. 그럼 그 돈 어디 썼어? 어머니 모신다고 내가 생활비도 다 줬는데.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당신이 어머니 돈을... 아니야. 정말 어머니 때문에 쓴 거라니까. 다 썼다고. 나한테 쓴 돈 10원 한 장 없어. 간병하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럼 영수증 보여줘. 2,700만 원 쓴 영수증. 그건 다 버렸어요. 누가 그런 걸 일일이 모아둬요? 여보, 2,700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야. 그걸 영수증도 없이 썼다고? 아니,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라고. 어머니 암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건데. 앞으로 들 병원비를 미리 빼간 거야? 동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 바꾸지 마. 그럼 형님이 계속 모셔보시던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말로 그 돈은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예요. 미경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틀렸어? 나는 뭐 노예야? 공짜로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야? 막말로 내 엄마야? 당신 엄마잖아. 완전히 태도를 바꾼 동서를 보니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돈 당장 돌려놔. 안 그러면 나 끝까지 갈 거야. 돈 없어요. 이미 다 썼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시동생도 아내의 뻔뻔함에 말을 잃고 있었죠. 그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동서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겠다고.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돈까지 훔친 그 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유기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죄송합니다만 산 입구에 CCTV가 없어서 수사가 어렵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5km나 떨어진 산에 치매 노인이 혼자 갈 순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증거가 없어요. 보호자인 김미경 씨도 잠든 사이 어머니가 혼자 나가신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동서는 여기저기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저를 예민한 형님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정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전화로는 좀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정말 전화로는 이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평범한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남자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 했어요. 이걸 보시면 아마 충격 받으실 수도 있는데 뭔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화면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곧장 동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그 남자가 준 사진이 들려 있었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나왔어요. 형님? 또 무슨 일로?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동서 고개가 꺾였죠. 고개를 들어 다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대 더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받은 사진을 동서 얼굴에 던졌어요. 사진을 본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끝이야.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은 후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시어머니가 겪은 일이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동도 힘든 그 노인이 어떻게 그 먼 산에 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했죠. 저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산 주변에 붙였죠. 땡월땡일 새벽 북한산에서 이 어르신을 보신 분 제보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 입구에 가서 등산객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 한상철 씨는 캠핑을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노지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산 아래 공터에 차를 대고 차박을 했죠. 네, 그래서요? 새벽 4시쯤 너무 더워서 잠이 깼어요. 에어컨 켜려고 운전석으로 갔는데 희한한 걸 봤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산을 올라가고 있죠. 젊은 여자와 할머니예요. 화면 속에는 동서가 시어머니 팔을 잡고 산길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날이에요? 날짜 보세요. 7월 28일 새벽 4시 17분이네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가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1시간 30분 후에요. 5시 48분. 보세요. 그 여자분만 혼자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동서 혼자 급하게 뛰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거죠? 새벽에 할머니를 산에 두고 혼자 내려온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단지 보자마자 연락드린 겁니다. 이 영상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USB에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증언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 캡처본을 출력했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함께 올라가는 장면, 동서 혼자 내려오는 장면이요.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동서를 찾아간 거였어요. 사진을 본 동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산책하고 싶다고 하셔서. 새벽 4시에 산책? 5km 떨어진 산에? 그리고 혼자 두고 왔다고? 시동생이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방님, 이거 봐요. 동서가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온 증거라고요. 시동생이 사진을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거기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만 두고 온 거야. 거짓말 그만해.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야. 노인 유기죄로 감옥 갈 준비나 해. 동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님을 산에 버려?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너 고려장 하니?
어머님이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도 이랬겠어? 어머니가 그 산에서 얼마나 무서워하셨을지 생각해 봤어? 자기 며느리가 이런 행동했다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 그런데 어머니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아? 너 같은 못된 며느리도 지켜주신 거야. 그런 분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 이거 조용히 못 넘어가. 동서 너는 이제 법이 심판할 거야.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블랙박스 영상, 의사소견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 동서는 경찰에 구속되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어요. 수면제는요? 어머니 혈액에서 수면제가 나왔잖아요.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아마 죄가 더 무거워질까봐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인 유기와 횡령은 인정했네요. 네, 두 혐의로 곧 구속될 것 같아요.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에요. 시동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와는 못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평생 속았을 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동서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동서의 부모님은 천벌받을 짓을 했다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런 딸은 이제 없는 셈 치겠다고 의절을 선언하셨죠.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동서의 친정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구속된 동서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친정 부모도 그 누구도 찾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 사람의 욕심과 잔인함이 가정 전체를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동서가 구속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만 나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형수님. 생각해봐. 우리가 어머니를 진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들 일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결국 동서한테만 떠넘긴 거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내가 장남이면서도 동생한테 어머니 맡기고 당신한테만 짐을 지웠어. 정말 부끄럽다. 저도 잘못했어요. 야간 근무 핑계로 집에서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안 봤어요. 다 아내한테만 맡기고. 그래놓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어요. 동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든 것도 맞아. 간병비 200만 원 보내고 주말에만 잠깐 보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 시동생이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괜찮다고. 바쁜데 오지 말라고. 그 말만 믿고 정말 안 갔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어. 진짜 중요한 건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는 건데 회사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시자. 그래.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 매주 번갈아 가며 방문하자. 저도 이제 혼자니까
주말마다 어머니 뵈러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할머니 얼굴 자주 보여드릴게요. 나도 매일 퇴근 후에 들를게. 준호 씨가 알아본 요양병원이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보호자분들 뵙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모두 병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 다들 바쁜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형제들이 돌아가며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복직을 한 후 첫 주말이었어요.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햇살 좋은 병실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침상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하면서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그 약을 먹고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경아, 어디를 가는 거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어머니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그 잠꼬대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자신을 버리러 가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의 수면제를 몰래 가져가신 거였습니다. 차라리 산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스스로 끝내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동서를 따라가셨던 거예요. 자신이 버려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 하셨다니요.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지 못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실 정도로 힘드셨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주무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번 터져나온 제 눈물은 쉬이 마르질 않더군요.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처음 시집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28살의 새 신부였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문턱을 넘었죠. 친정 어머니 없이 자란 저는 시어머니가 두려웠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긴장했어? 여기가 이제 네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그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명절 때였어요. 저는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을 대었죠.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난리가 나셨어요. 살짝 데었을 뿐인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 이렇게 고운 손을 다치면 어떡해. 당장 병원 가자.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무슨 소리야. 여자 손은 얼굴보다 중요해. 흉터라도 남으면 큰일이야. 내가 전 부칠 테니 너는 쉬어. 그러시고는 저를 거실로 내보내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어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싶을 정도로요. 결혼 3년 차 제가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슬퍼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정수가 많이 슬프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를. 뭐가 죄송해.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일은 하늘이 정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나도 준호 낳기 전에 2번이나 유산했어. 그때마다 죽고 싶을 만큼 슬펐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한 아이로 다시 왔더라고. 준호랑 준석이가 바로 그 아이들이야. 정말요? 그럼 네 아기도 분명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면 돼. 그 말씀대로 1년 후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년 뒤 도연이도 태어났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시어머니는 늘 저희 편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막으셨죠. 준호야, 애들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정수기도 힘든데 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시고는 저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정숙이 고생이 많아. 애들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어. 아주 슈퍼우먼이다. 정수가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년 전 일이에요.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정수가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가락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이제 네 차례야. 나는 친정어머니 일찍 여인 네가 늘 안쓰러웠다. 내가 네 친정어머니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어.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박 과장, 축하해. 승진 확정됐어. 네? 정말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윗분들이 박 과장의 그동안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어. 시어머니 간병으로 휴직했던 것도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좋게 보셨대. 축하해. 20년 동안 기다린 승진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와, 축하해. 아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늘 외식하자. 고마워.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응? 아니야. 이틀 뒤 저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상사는 황당해했지만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작은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꾸미고 필요한 의료기기들도 설치했죠. 정수가,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후에는 휠체어를 끌고 근처 호수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봄날 호수공원 벚꽃이 만개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벚꽃길을 거닐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정수가, 벚꽃이 참 예쁘구나. 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네. 고마워, 정수가. 어머니, 내가 말이야, 하늘에 가면 네 친정어머니 만나서 자랑할 거야. 당신 딸 내가 잘 키웠다고. 이렇게 좋은 딸로 자랐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그래, 우리 정숙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아야겠구나.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반복하셨어요. 정신이 맑은 날에는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고 흐린 날에는 아이처럼 제품에 기대셨죠.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도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시동생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시끌벅적했죠.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호수공원을 거닐었어요. 이제는 더위가 가신 햇살 아래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20년 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받아주신 시어머니.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딸이 되어 끝까지 모시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효도는 때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효도의 때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인 것을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가장 힘든 시간에 딸이 되어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